네, 경정승진 시험 보고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올해 어수선한 가운데 시험 일정도 계속 바뀌고 참 수험생 입장에서 마음이 심란한 그런 시험이었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일단 올해 행정학 많이 어렵게 출제가 돼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좀 당황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 모든 수험생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합격 커트라인 기준, 합격 기준도 같이 낮아집니다. 쉽게 출제되면 90점, 95점 맞고 합격하는 것이고 어렵게 출제되면 80점, 85점 맞고 합격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만 못 본 거 아닌가. 그리고 못 본 것 같으니까 다음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막막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수험생이 어렵다. 모든 수험생 점수가 폭락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합격. 자, 합격한다라는 것은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 때문에 당황하셨던 분들은 일단 그러실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제가 틀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걸 틀리신 분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시면 다음엔 합격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런 건 다 맞춰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것들 다 맞추셨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실 겁니다. 절대적인 점수는 당연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 낮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행정학 공부 범위, 시험 범위 무한정합니다. 무한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정승진 그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온전히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시고 일도 하셔야 되고 가정도 있으시고 등등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고 지엽적인 거 생소한 거 섞여 나오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다 찾아보려고 하면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매번 반복 출제되는 거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이 부분을 반복할 수가 없어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안한 마음에 공부 방향 엉뚱하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올해처럼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수험생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공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해설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한번 어렵게 나오면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힙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가뜩이나 부족한데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는 만큼 합격을 위해 필요한 거 매번 나오는 거 합격을 위해 필요한 거 요게 부실해지는 것이고 불안한 마음에 더 완벽하게 챙기려다가 정작 합격을 위한 게 훨씬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처럼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내년에 마구마구 범위 넓혔다가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지는 그리고 더 쉽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격을 위해 해야 될 것은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모두가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고요. 모두가 행정학 다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행정학 어렵습니다. 공범이 무한정합니다. 그런 와중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이걸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다 맞추고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훨씬 완벽해지고요. 그리고 이걸로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자,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합격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강조드리지만 쉬었던 시험은 95점, 97.5, 100 이렇게 맞고 합격하는 분들 있습니다. 쉬었던 시험은 한 4년 이상 전, 21년 전 시험까지는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95, 97.5, 100 수두룩합니다. 근데 22년도에 올해처럼 한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 합격 커트라인 폭락합니다. 합격생들 점수 폭락합니다.
하지만 점수 자체는 떨어졌어도 다른 수험생을 앞서니까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3년, 24년은 중간 정도. 조금 쉽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기출문제 있는 것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23년, 24년 시험은 커트라인이 좀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또 22년처럼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 다 맞췄으면 합격한다. 제가 강조드리는 이 가운데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강의에서 저랑 함께 매우 열심히 공부했고 기출문제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이제 다 맞췄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이제 공부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 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출문제 회독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맞나? 강의 시간에 배웠던 거 맞나? 이렇게 조금 혼동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니까 제가 해설 강의에서는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랑 이번 시험 문제를 일일이 다 비교를 해줍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문제는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 여태까지 모든 객관식 행정학 기출문제 아닙니다.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추려놓은 16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반복 출제되는 거 31문제. 자, 일일이 다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건 모든 강의에서 배웠고 기출문제에도 있었던 거니까 31문제는 일단 다 맞추고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좀 생소하다 싶은 문제가 9문제가 있는데 그 9문제에서 3, 4문제, 3, 4문제 이상은 다 대처 요령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 3문제만 잠다더라도 85점이 나오죠. 또 사실 9문제 중에 찍어도 2문제 이상은 맞는 거 아닙니까? 대처 한두 개만 더 잘했어도 3문제 이상은 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31문제를 다 맞추는 분들이 나머지 9개 좀 생소하고 어렵고 지엽적인 게 있어도 거기서 일부 대처하고 뭐 찍어서도 한두 개 맞고 그러면서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넉넉한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건데 대비 가능한 또 다 예상하고 다 준비했던 31문제에서 틀리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합격 기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1문제는 뭐다? 대비 가능한 것이고 모든 강의에서 기출문제에서 배운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 합격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꼭 우선순위 잘 잡으셔야 되겠는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뭐다? 제가 강조드리는 거 기출문제 있는 거 이걸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회독하고 뭐 한두 번 본다고 다 맞추는 게 아니죠. 다 회독해서 이걸 다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한다. 물론 뭐 사람이 실수해서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31문제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고 나머지는 대처 요령에 따라 대처 요령도 모든 강의에서 계속 배우고요. 계속 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모든 커리큘럼을 다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론 강의 때부터 그리고 기출 강의 제가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1단계 이론 강의, 2단계 기출 강의 그리고 그 복습은 합격을 위해 필수다 라고 강조드리잖아요. 1, 2단계에서도 대처 요령 처음부터 계속 연습을 해왔습니다. 왜냐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대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대비할 수 없는 게 나옵니다. 저도 모르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문제를 못 푸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어내는 요령을 처음부터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31문제 거의 다 맞출 실력이 되면 자동으로 합격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처 요령도 같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생소한 문제에서도 일부는 배웠던 거, 기출문제 있는 것들을 소거해 놓고 나면 정답률이 또 확 올라갑니다. 2개만 소거해도 50%로 정답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31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대처 요령도 좋았지만 소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답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또 강조드립니다. 내년에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마구마구 공범위 넓혔다가 불안한 마음에 제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조직 생활에서 승진이라는 거 정말 뭐 피 말리는 경쟁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합격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면 합격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꼭 정말 이 피말리는 경제, 그토록 원하시던 승진 얻고 싶으시면은 내년에는 꼭 매번 나오던 거, 기출문제 있는 걸 제대로 대비하고 또 회독하면 회독할수록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실수 없이 이걸 거의 다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처율도 더 좋아지는 거고요. 이 합격하는 메커니즘으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이 쉽든 어렵든 우리는 합격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비교를 해드린다고 그랬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미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31문제 정도가 여기 기출문제라고 달아놓은 건 여태까지 모든 기출문제 아니고요. 단원별 기출문제지. 기출에 관한 행정한 기출문제. 제가 기출문제라고 하면은 기출에 관한 행정한 기출문제입니다. 거기서 반복 출제를 했다. 이건 우리가 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올해는 평균적인 비율보다는 기출문제 반복 출제 비중이 줄었고요. 생소한 문제 비중은 늘어났죠. 평균보다 늘어났죠. 하지만 여기서 세네 문제, 적어도 3문제 이상은 충분히 대처 가능했던 문제. 우리 다 연습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제는 제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라고 해서 100점 방정으로 빼놨는데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아무리 잘 봐도 100점 맞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 97.5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한계라는 소리고, 여기서 31문제에다가 3문제 이렇게 다 맞춰버리면 34문제 맞추면 85점이 나오죠. 이 정도가 합격생들의 기준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수험생들 다 인터뷰에 모든 점도 다 통계 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시험 분석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쌓여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난이도면은 여러분들이 85점에서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85점이 뭐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적어도 합격하시려면은 85점 이상. 그리고 뭐 여기서 90점 가까이 맞는 분들 분명히 나옵니다. 90점 나옵니다. 요런 분들은 더 맞췄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분들은 또 어떻게 맞췄는가, 두 문제를 더 어떻게 맞췄는가, 이건 이제 해설 강의에서 다 배웁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강의 교재로 훈련을 할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보다 합격 기준이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낮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안전하게 합격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뭐 한 방에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 이 해설 강의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2시간이 좀 넘을 텐데,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눠서 들으셔도 되잖아요. 나눠서라도 꼼꼼히 잘 들으시면은 그 우선순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잡힐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뭐 이 정도에서는 85점 넘고 90점 가까이 나오고, 쉽게 나오면 아예 95, 100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점 이하라는 것은 요 안에서 지금 우리 다 대비했던 31문제 안에서 70점이면은 몇 문제를 더 틀린 겁니까? 3문제를 더 틀린 거죠. 3문제. 여기서도 찍어서 맞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4문제, 5문제 이상 틀렸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 공부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 괜찮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동안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4문제, 5문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정작 대비해야 될 것은 대비를 안 하시고 엉뚱한 거를 공부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시험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걸 불안한 마음에 온갖 것들 넓히면 어떻게 된다. 정작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 이걸 반복할 수가 없어서 점수가 떨어진다. 자, 그 우를 내년에도 범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정말 이 목숨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피말리게 하는 이 승진, 꼭 합격,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뼈저리게 느껴보는 겁니다. 자, 문제 단원별 분포는 뭐 비슷하니까, 평소랑 비슷하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경찰 승진은 행정학 총론이 제일 잘 나오죠. 자, 이제 1번부터 가보시면 1번 롤즈의 정의론. 뭐 첫 번째 문제부터 기출문제에 똑같은 게 그대로 출제가 됐죠. 롤즈의 정의론하면 2번 인간은 원초적 상태에서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바탕에서 규칙을 선택한다. 이건 최소 극대화에서 소대 바꿔서 땡, 이런 패턴은 정말 여러 번 나온 패턴이고 기출문제집에도 여러 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자마자 정답으로 골랐을 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쉬우니까 대부분 뭐 잘 푸셨겠지만 1번이니까 몸풀기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기계적으로 안 풀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래 공부했음에 불구하고 이런 게 기계적으로 정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 경찰 승진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 이제 근거를 제가 다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기출의 가능성의 문제 중에서 아예 그냥 최소 극대화에서 소대 바꿔서 땡. 그래서 거리가 먼 거 2번 정답.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양하게 연습시키기 위해 관련된 것들 또 연습을 시키는데 이건 뭐 롤즈는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극소화 원리에 따른다라고 한다. 거의 올해 시험 문제랑 문장 자체도 똑같죠. 최대극소화 땡. 여기도 최대극소화 땡. 문장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동안 객관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 기출문제 다 있었고 이런 것들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반복을 해놔야 되는 거구나.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잘 푸셨을 테지만 쉬운 문제지만 혹시 이런 문제에서 본인은 많이 틀리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부 방향을 확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뭐 제 기출문제집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만 살짝 설명을 드리면 뭐 초반부에만 이런 설명 좀 드릴게요. 그동안 저랑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뭔지 다 아시겠지만 혹시 해설 강의다 보니까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듣긴 들으시니까 제 기출문제집은 문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문제에다가 그 문제랑 관련하여 함께 연습하면 좋은 것들을 제가 관련 틀린 선지로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앞에 2번이 달려있는 관련 틀린 선지인데 이 말은 원래 216번 원래 문제에서 2번과 관련되는 틀린 선지다. 롤즈의 정의론에서 최소 극대화에서 소대 바꾸면 땡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도 나오고 그리고 문장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겉모습을 바꿔서 그리고 많이 나오니까 여러 번 연습할 수 있게 만들게 관련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수를 너무 늘리지 않더라도 중요한 거 그래도 겉모습을 바꿔서 응용 연습에 필요한 것들을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게 관련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문제도 있고 관련 틀린 선지도 있고 이렇게 많았던 내용이 요 1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가볍게 챙겨볼 건데요. 이제 해설 강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 핵심적인 거 위주로 가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것들은 설명드리겠지만 나머지는 문제 해결에 좀 덜 중요한 것들은 가볍게만 보기는 할 겁니다. 어쨌든 뭐 롤즈의 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 무지의 벨 이런 개념은 당연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치면 원초적 상태, 무지의 벨에 가려진 상태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각자 본인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편견, 이익이 정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정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가상적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쳐보자. 롤즈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쳐보자 하면서 만약에 있다면 제1원리로서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에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롤즈의 주장이죠.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치면 이런 원리가 있다. 세 가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원리에는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있죠. 그다음에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랑 기회균등의 원리, 차등의 원리 세 가지 중에서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대요. 충돌하는 경우에는 앞에 게 우선합니다. 1원리가 2원리에 우선하고요. 2원리 안에서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웠죠? 롤즈는 자기 차 타고 다녔다. 롤즈는 자기 차 타고 다녔다. 혹은 롤즈는 롤스로이드 자기 차 타고 다녔다. 이렇게 재밌게 외웠었죠. 그래서 기회균등의 원리랑 차등의 원리가 충돌하는 경우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매번 나오던 패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제 강의 잘 듣고 제가 강의에서도 엄청나게 강조해드리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집에 이렇게 여러 개 있고 기출문제 회독수 들려서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만드시면 제가 말한 그 31문제를 다 맞추고 그 이상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합리성에 대해서 뭐 1, 2, 3번은 합리성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데 이제 4번은 사이먼의 만족 모형에서 좀 뒤쪽에 의사결정 모형 쪽. 근데 다 연결된 거죠. 특히 합리성에서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의사결정 모형에서 사이먼의 만족 모형. 다 같은 사이먼이고 제한된 합리성을 무지막지하게 강조하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 사이먼은 인간 인지 능력의 한계, 상황의 불확실성, 시간과 자원의 제한 등등등 현실적인 제약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합리성은 완전할 수 없다.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제한된 합리성을 적용한 모형이 만족 모형,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합리성이 제한된 인간은 행정인이라고 합니다. 행정인. 자,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인간을 사이먼이 행정인이라고 봤고요. 경제인은 뭐냐면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합리 모형의 경제인이 되는 거죠. 만족 모형이 아니라 합리 모형의 경제인.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기출문제에 있다. 제가 PPT에 기출문제를 달아놓은 거, 또 해설지에도 문제의 제일 앞부분에 기출문제라고 적어놓은 것들이 그 31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사이먼의 만족 모형. 1번 합리 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가 경제인이고 만족 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행정이다. 자, 표현도 똑같습니다. 표현도 똑같습니다. 자, 다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에 있었던 표현이 그대로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행정인인데 경제인 땡. 경제인 땡.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바꿔서 땡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합리 모형, 만족 모형 특징 바꾸면 땡. 얼마나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디징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은 출제되니까요. 5가지, 뭐 이름풀이 정도는 할 줄 알 정도로 대비를 해주시는데 뭐 이 문제에서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디징하면 기술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합리성 5가지로 나눴고 다 이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3번의 기술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테크니컬한 합리성, 목표를 달성하는 합리성. 그래서 가장 일반적 의미의 합리성이 기술적 합리성이죠.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아무튼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사이먼의 만족 모형. 이거 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든 강의에서 자세히 배우고 기출문제도 있었다. 요걸 뼈저리게 느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공부 방향이 잡힌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가보시면 신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신행정학 아주 잘 나오는 이론이면서 특히 경찰 승진 같은 경우에는 신행정학을 아주 많이 냅니다. 최근 들어 뭐 한 3년 연속으로 신행정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연속으로. 하여튼 아주 좋아하는 이론이고 올해도 또 나왔네 또. 자, 그때 1번 뭐 너무 쉽죠. 이론적 토대가 신관리주의와 경제학이라니요. 이건 다 신공공관리론 아닙니까?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원래부터 신행정학과 신공공관리론 바꾸면 땡. 계속 나오던 패턴입니다. 신행정학은 1960년대고요. 1960년대. 행정국가식이죠. 신공공관리론은 신행정국가 80년대죠. 여기서 이제 신행정국가. 여기는 행정국가. 그런데 왜 신행정학이 행정국가에 이렇게 가끔씩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 처음에는 헷갈린 것이지 이거 시대적 배경 우리 자세히 이해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뭐 이름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되죠. 행정국가의 신행정학, 그다음에 신행정국가, 신행정학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신공공관리론. 완전히 시기도 다르고 이때 하면 큰 정부 시대 아닙니까?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 다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개념이고 이때는 작은 정부 아닙니까? 작은 정부, 신공관리론,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자세히 배운 내용이니까 바꾸면 땡 잘 하셨을 것이고 쉽게 풀었을 겁니다. 네, 역시 또 역시 기존 기출문제랑 확인을 해보시면 시장주의, 경제학을 적용하는 시장주의, 그리고 신관리주의 결합해서 만든 게 신공공관리론이다. 자, 그리고 전통적 패러다임. 이게 행정국가시기, 신행정학이 전통적 행정학, 아니,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 한계를 극복. 그래서 정부 역할을 축소한다. 작은 정부로 전환하는 게 신공공관리론. 자, 게다가 제가 경찰 승진 문제에서 신행정학 잘 낸다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런 큰 정부, 작은 정부 잘 낸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라고 띄우는 것들은 왼쪽은 그냥 경찰 승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거는 23년도 경찰 승진 기출문제 8번이 되겠습니다. 23년도 2년 전 경찰 승진 기출문제. 그리고 이걸 변형해서 연습한 게 쌍둥이 모의고사가 되는 건데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를 띄우는 이유는 뭐 모의고사 자랑도 있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연습시켰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왼쪽은 뭐다? 경찰 승진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에서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걸 엄선 해놓고 거기서도 중요도 A, B, C로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한 기본적인 실력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을 만드는 건데 당연히 본인 시험 직전에 나는 경찰 승진 시험을 보니까 최근 경찰 승진 문제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걸 담당하는 게 쌍둥이 모의고사. 왜냐? 기출문제랑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를 함께 보니까요. 그래서 이름도 쌍둥이고요. 제가 이제 경찰 승진 쪽은 쌍둥이 모의고사를 올해 대비로 처음 드렸는데 그래서 23년, 24년 2회치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곧 딸랑 2회치 80문제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반복 출제된 주제 이번 시험에 엄청 많습니다. 마지막에 보신 분들은 똑같이 계속 나오네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 구분하는 걸 잘 내더라. 그래서 4번에 신공관리론 둘 다 띄우다 보니까 글씨는 조금 안 보일 수 있어요. 잘 들어주시면은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 신공관리론 작은 정부, 그리고 모의고사 신행정학은 작은 정부 땡, 신행정학은 큰 정부, 서로 다르다. 이거 이제 제가 기출문제랑 모의고사로 연습을 시키면서 신행정학, 신공관리론 전혀 정부관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신행정학 하면은 현실 적합성. 이 당시 1960년대 사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처방을 강조하죠. 현실 적합적인 처방. 그리고 탈실증주의, 자, 실증주의는 신행정학 이전 행태론이죠, 행태론. 이거는 가치 판단은 안 하고요. 실제로 증명 가능한 사실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A 때문에, 그러니까 X 때문에 Y가 나왔다. 이게 인과관계를 증명하려고 했던 연구가 행태론 실증주의죠. 근데 그건 사회 문제, 1960년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의 원인,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나타났어. 원인은 잘 설명하는데, 자, 사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실증주의를 탈피하여 사회 문제의 원인이나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게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 자, 그 외에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치 중립보다는 가치 지향적이어야 되겠죠. 가치 중립적 이러면 땡입니다. 신행정학은 가치 지향적. 그리고 이런 가치 판단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적절한 처방, 규범적인 처방, 사회적으로 타당한 처방.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시오. 행동주의. 이런 것들을 신행정학이 강조하고, 그다음에 신행정학은
행정의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고객지향적인 조직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형참고행 이렇게 외웠던 거, 비형참고행.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신공관리론 땡이라면서요. 신공관리론도 고객 개념 있지 않나요? 신공관리론의 고객 개념은 민간 기업이 고객들을 보는 것처럼 정부도 국민들을 고객처럼 봐야 된다.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로서 고객이 되는 거고요. 마치 민간 기업이 고객을 보듯이 신행정학의 고객은 그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 민주성을 높이자. 민주성을 높이자. 그래서 두 가지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고요. 뭐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다르고 그리고 고객 지향성은 의미는 다르지만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장주의, 경제학, 신관리주의, 신공관리론의 전형적인 시장을 강조한 논리, 작은 정보의 논리가 나오면 다 땡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신행정학에서 학자 이름 뭐 제가 마리니에서 내 와이프 마리니, 왈도, 이스턴, 프레드릭슨, 마리니, 이게 제가 두 문자 따드렸죠? 신행정학은 학자 이름, 왈도는 꼭 챙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와이프 마리니, 이스턴 프레드릭슨, 마리니 정도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시험에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 뭐 이게 바꾸면 땡,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왈도의 주장 따로, 마리니의 주장 따로, 여기 이제 각각 공부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같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연습을 안 시키죠. 그냥 신행정학자, 뭐 후기 행태론자에는 와이프 마리니가 있더라. 그 정도만 참고하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3번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찰 승진에서 작년에는 이렇게 현실 적합성, 신행정학에 대해서 현실 적합성,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같은 내용인데 가치 중립성 땡이다. 가치 지향성. 그래서 3번 신행정학에서 틀린 거 가치 중립성 땡. 그리고 고객 중심 행정 있네요. 고객 중심. 참여 정책 지향 등등. 신행정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 기출문제도 있고 모의고사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고요. 작년에는 행태론 땡이 나왔습니다. 여기 3번 다 행태론 땡. 가치 중립적인 연구는 행태론이죠. 올해는 신공관리론 땡. 그 다음에 4번 현상학. 행정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상 개념들이 매우 어렵죠. 굉장히 철학적인 이론이라서 만약에 1, 2, 3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물론 뭐 1, 2번 정도야 여러분들 다 배운 용어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현상학은 어틀행으로 배웠죠. 어틀행. 어차피 틀린 선지는 행태론. 현상학 출제 패턴의 대부분은 그냥 행태론 땡이에요. 자, 방금 전에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이 행태론의 실증주의를 비판했다. 뭐 탈피하려고 그랬다. 라고 그랬는데 현상학은 그거보다 더 심해요. 행태론이 주장하는 실증주의, 이건 완전히 틀려먹은 방식이다. 자,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은 실증주의가 틀렸다라고 비판한 건 아니고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근데 현상학은 행태론의 실증주의는 틀렸다라는 거, 틀렸다. 실증주의 입장을 옹호한다, 땡. 어틀행, 하여간 4번 통째로 행태론, 행태론 나오면 땡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현상학 같은 경우 그 행태론이 객관적인 사실 증명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현상학은 내면의 의도 그리고 내면의 의미를 함께 연구하려고 하죠. 자, 자세한 건 생략하겠지만 행태론과 다른 부분 그리고 내면의 의도, 의미는 상호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서 형성되게 됩니다. 내면의 의도는 다 주관적인 것들이죠. 근데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영역은 완전히 뭐 태어나자마자 갖고 태어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 어떤 가족, 어떤 학교, 어떤 집단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의미가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사회적인 경험을 거치면서 형성된다.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죠. 물론 이런 용어 묻지막지하게 어렵고 철학적이지만 이런 용어가 우리 배운 거에도 있고 기출문제에도 있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헷갈린 게 있어도 뭐 3번 같은 거 헷갈리는 게 있어도 4번 땡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이렇게 그냥 전체 다 행태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색깔 다르게 칠하는 게 틀린 부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틀린 부분. 그리고 제 모든 문제집 해설은 다 틀린 부분에 취소선을 그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틀린 부분 취소선, 또 간단한 해설, 그다음에 틀린 부분 취소선, 간단한 해설, 뭐 이런 식으로 암기용 해설 따로 주죠. 그래서 암기용 해설을 기출문제 해설지도 드리는데, 이건 제가 PPT는 여기만 취소선을 그었지만 암기용 해설은 제가 다 그어놓고 행태로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통째로 행태로. 정답은 4번. 그다음에 뭐 3번 같은 거 다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죠. 현상학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 배운 거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건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공부가 불가능해요. 뭐 3번 같은 거 이런 거 다 공부하다가 4번 땡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르는 게 나올 수 있겠지만 넘기면 되죠. 저도 모르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넘기면 되는 거예요. 또 확실하게 OX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혹은 소거해 가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만 하시면 현상학적 판단 중지라는 것은 기존 이론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거라. 그러니까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 말고 기존 이론에 대해서 판단 중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예를 들어 행태론이 강조하는 X이며 Y다. 이런 인과관계 있잖아요. X며 Y다라는 인과관계로 사회현상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라. 그게 뭔지는 굉장히 철학적인 영역이지만 어쨌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론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역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현상학에서 반실증주의. 반실증주의. 여기도 반자 이렇게 쓰나요? 저도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맨날 까먹는데, 아무튼 아예 실증주의를 반대한다. 옳은 거. 자, 이제 5번 가외성. 가외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가외성도 2년 연속입니다. 가외성도. 23년도 시험인지 24년도 시험인지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 쌍모에 있겠죠. 쌍둥이 모의고사. 자, 2년 연속이네요. 2년 연속 가외성. 또 제가 모의고사도 연습을 시켰는데, 자, 뭐 넘어온 김에 이거부터 봅시다. 가외성은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외성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에 중복 여부를 두는 거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을 높입니다. 대신에 효율성은 감소시키죠. 효율성 감소. 왜냐? 당장은 불필요한 중복 여부를 두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합니다. 효율성이 무조건 떨어지죠. 그러면 가외성,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할까요? 자, 여러분들 현대행정에서 신공관리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론이라는 거 아시죠? 여전히 신공관리론 자체도 시험에 잘 나오고 신행정학과 비교해서 땡, 가외성과 비교해서 땡. 그러니까 여러 이론에 응용이 되는데 신공관리론에서 가외성을 강조할 리가 없죠. 가외성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니까. 신공관리로 하면 철저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미 쌍모로 다 가외성은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효율성 감소시킨다. 연습을 했었고 가장 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가외성은 뭐 신뢰성은 맞는데 신공관리론에서 중시한다. 땡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공관리론에서 오히려 가외성을 줄이려고 하겠죠. 효율성을 늘려야 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외성의 요소로 중첩성, 중복성, 동등 잠재력 세 가지로 특성을 배웠었죠. 뭐 예시는 뭐 무수히 많은데 다 외울 필요 없이 하나만 두면 될 것을 여러 개 둔다든가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여러 번 한다든가 이런 게 다 가외성의 예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에도 가외성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외성 고르시오. 이거는 제가 문제 부분을 조금 덜 바꿨네요. 이 문제를 똑같이 넣어버렸는데 이건 이제 기출문제 쪽이고 기출문제. 원래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을 고르시오. 가외성. 제가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그대로 들어갔네요. 자, 해당되는 설명을 고르시오. 가외성. 가외성의 특징으로 중첩성, 중복성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보시면 이 박스랑 관련되는 행정가치, 가외성인데요.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 동등 잠재력이죠. 동등 잠재력은 기존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더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는 2개입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바로 다 함께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전에 대비해서 건물 자체적으로 자가발전시설, 전기를 낼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따로 두고 있는 것. 이게 동등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동등 잠재력. 중첩, 중복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외성에 대해서 신뢰성도 나오네요. 신뢰성, 안정성, 증진. 그리고 뭐랑 상충 관계에 있다. 효율성과 상충하는 거예요. 효율성과. 가외성을 늘리면 효율성이 줄어듭니다. 이것만 봐도 효율성과 상충 관계다. 모든 문제집은 다 암기용 해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암기용 해설에 형평성 땡, 취소성 거져 있을 것이고 효율성과 상충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효율성과 상충. 또 강의 시간도 다 배우는 거고요. 이걸로 땡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5번까지는 쉽죠. 물론 뒤쪽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으로 이번 시험의 생소한 문제. 제가 이제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것들은 기출에 강한 행정학 기출 문제만으로는 바로 풀기 어려운 문제. 하지만 넛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이미 기출 문제에 있긴 있습니다. 넛지는 땡, 여기 땡. 기출 문제만으로도 2번, 4번은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중에 고르는 거니까 정답률이 50%.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빠삭하게 파악되어 있을수록 생소한 문제 섞여 나와도 정답률이 올라간다라고 했죠. 소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넛지는 최근에 좀 행정학계에서 유행 중이고요. 각종 객관식 시험에 살짝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 승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좀 좋아해요. 다른 공무원 시험 쪽에서 처음 출제된 게 있으면 좀 바로 따라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 경찰 승진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는 같습니다. 경찰 승진은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공무원 문제에서 그대로 따라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공무원 시험에 나오던 것들, 또 각종 객관식 시험에서 나오던 것들 그대로 따라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5번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 처음 출제된 게 있으면 그것도 좀 따라냅니다. 그래서 넛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 기출문제에 있는 것으로도 소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반짝 유행 중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만한 주제가 아니면 제가 브리타 레비로 넣어주죠. 기본서든 요약서든 브리타 레비가 따로 있을 텐데, 이게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부분,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한 거 합격을 위한 부분, 여러분들 이걸 해야 합격한다. 거기서 뭐 정확하게 그 기준을 나눌 수 없는 거니까 여기서 살짝 변두리에 있는 것들을 브리타 레비로 따로 모아드리죠. 이건 우선순위가 이 합격을 위한 부분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넓히다. 브리타 레비까지. 마구마구 넓히는 게 아니라 이게 되신 분들은 브리타 레비까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드렸고 브리타 레비까지 봤으면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만으로는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했다면 완벽하게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2개는 소거할 수 있어야 되고 정답률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공부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공부 시간 대비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높은 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마구마구 범위를 넓히면 혹시 내가 안 본 거 나와서 시험에 떨어질까봐, 혹시 떨어질까봐 더 확실하게 떨어져야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넓히면 브리타 레비까지. 브리타 레비 뭐 기본서든 요약서든 보시면 넛지 이론은 행동적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인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급진적 점증적인 관점으로 평가를 받아요. 이런 문장이 있고 바로 1번을 고를 수도 있고요. 급진적 점증주의는 뭐냐? 이게 넛지를 지금부터 이해를 해볼 건데, 이건 정부가 강제하는 거 아니고요. 뭐 경제적 유인,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니고요. 그냥 팔꿈치로 툭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인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팔꿈치로 툭 쳐주는 정도의 개입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툭 쳐주는 정도니까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뭐 강제적인 금지 아니라고 그랬죠. 경제적 유인 아니라고 그랬죠. 조금씩 나타나요. 근데 그 조금의 효과가 쌓이면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더라. 이게 점증주의적인 관점이죠. 이걸 뭐 급진적, 점증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브루테 대비해서 배웠던 내용. 자, 그 다음에 2번은 기출문제도 그대로 있다라고 그랬죠. 고전적인 경제학 아니고요. 행동 경제학. 행동 경제학은 일반적인 경제학, 고전적인 경제학과 달리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가져갑니다. 인간은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행동적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시스템 1이 인간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 1. 시스템 2와 달라요. 자, 1, 2. 1번이 먼저 작동하니까 1번이에요. 사람은 시스템 1이 먼저 작동하는데 이건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시스템 2가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천천히 철저히 분석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1이 인간의 행동적 실패를 야기하는 좀 직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 자, 이걸 갖다가 어려운 표현은 휴리스틱스. 휴자가 휴먼에서 온 거죠. 인간의 좀 한계를 고려한 판단을 말하는 거고요. 휴리스틱스에 의존하는 것은 시스템 1입니다. 1. 이로 인해 행동적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실패를 발생시키는 게 1입니다. 1. 자, 이건 좀 앞으로 계속 잘 나올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짝 유행중이긴 하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시스템 1 직관적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사람이 언제나 모든 행동을 다 분석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골프를 배운 적은 없지만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를 쳐본 적이 있어요. 스크린 골프를 쳐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 5홀이다. 5홀이다. 한번 뭐 오비가 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좀 엉뚱한 데로 갔으면은 거기서 그나마 타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오비가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만회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세게 쳐. 더 오비 나고. 이쪽에 한번 오비 나왔다가 더 세게 치면 일로 한번 오비 나고. 저는 이제 골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한번 오비가 났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가는 게 더 잘할 수 있는데 한번 그 타수를 잃었으니까 이게 막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비합리적인 결정 더 세게 쳐. 가뜩이나 못하는데 더 세게 치니까 더 타수가 늘어납니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더 타수를 늘리듯이 행동적인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정부가 개입해 주는데 팔꿈치를 툭 친다고 그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금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경제적 위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직접적인 거 아니고요. 그냥 팔꿈치로 툭. 이 예시가 여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 우리나라 뭐 특히 고속화도로 입구 출구가 복잡하잖아요. 그때 헷갈리지 말라고 파란 선 따라가시오. 분홍선 따라가시오. 이런 게 있죠. 그 정도가 너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분홍선 안 따라간다고 뭐 제지하거나 때리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분홍선 따라간다고 돈 주는 거 아니죠. 그냥 분홍색만 칠해놨을 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영동고속도로에서 잘못 빠지면 나는 인천을 가고 싶은데 강원도 가야 되죠. 근데 인천은 분홍선, 강원도는 초록선 이렇게 색깔만 잘 따라가면 되더라. 이 정도가 너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비합리적인 좀 직관적이고 빠른 판단으로 인해 잘못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지금 좀 유행 중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이론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해설 강의를 찍다 보면은 세워라 내워라 해설 강의가 3시간 되신 걸로도 안 끝나겠죠?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기출문제에 너찌는 공공선택론 아니고 행동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더라. 공공선택론, 신공관료 이런 것들은 다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냥 고정적인 경제학이죠. 너찌로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이더라. 그리고 너찌는 행동에 개입하긴 하는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합니다. 그 말은 금지하는 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제가 2번, 4번은 지울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집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 기출문제집 나온 이후에 당연히 25년도 대비 기출문제집 나온 이후 시험에서 다른 시험에서 금지 땡, 경제적인 땡
이미 출제가 됐던 패턴이 4번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공공선택로 기초 중에 기초 문제. 다시 이제 기초 문제에 다 있었던 것들. 기억, 오스트롬, 제가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권한이 분권화된 조직이 필요하더라. 또 정치인든 관료든 다 이타적인 인간이 아니라 다 합리적, 이기적 인간이다라고 가정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공공선택론의 정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처음부터 배우는 정의. 자, 경제학 하면 시장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근데 그걸 비시장적 영역, 공공 부분에도 적용하겠다.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 하면은 경제의 기반을 두고 시장의 원리를 공공 부분에 적용하는 이론. 그래서 공공선택론이 신공관료론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디귿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국가이론 관료 형태 공공 부분에 적용하더라. 니은 디귿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뒤에 시장 실패에 대한 주제도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아니고요. 시장 실패를 연구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오히려 강조한 거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을 강조한 겁니다. 시장을. 그래서 리을만 땡. 아주 기초적인 문제. 당연히 기출문제에도 공공선택론이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이다. 뮬러가 제시했다 앞에 있는데 뮬러라는 학자는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문제 해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그러니까 정부 실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의 역할을 중시한다. 정부 역할 중시 땡. 시장의 역할. 시장. 그리고 마에도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를 처방하죠. 그런데 시장 실패를 강조하진 않겠죠. 시장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관료제, 이게 정부 운영에 기반이 되는 전통적인 관료제는 그동안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을 강조하게 됩니다. 네, 8번 정책가적인 참여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기본적인 문제. 예산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입법부. 입법부. 이건 이제 예산심의 보자마자 틀렸네. 바로 알 수 있는 문제. 1, 3번은 쉬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4번만 좀 보충 설명드리면 입법부 의회가 입법을 담당하잖아요. 여러분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용어가 하나 등장해서 설명드리면 골격 입법은 위임 입법입니다. 위임 입법. 이건 법 과목에서 배우셨죠? 골격 입법이라는 용어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위임 입법이라는 것은 의회가 구체적인 법 내용을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골격, 어느 정도의 법 내용만 정해주고 행정부 니네가 구체적인 거 정해라.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입법이에요. 행정부에게 입법을 위임하는 거니까 행정부의 재량을 강화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골격 입법은 골격만 정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부에게 위임한다. 위임 입법 같은 말. 자, 그리고 3번에 국회, 국정조사나 예산심의, 또 국정감사 똑같네요. 똑같아. 세 개 똑같네요. 국회의 권한이라 이런 거 당연히 기출문제 있고요. 네, 9번 정책과정의 권력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엘리트 이론으로 분류되는 거. 밀스의 지위접근법, 헌터의 명성접근법 다 배웠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알하면 다원주의죠. 다알은 미국 유해분식까지 다 배울 필요는 없겠고 여기를 연구해서 다원주의를 주장했는데 다알의 다원주의는 엘리트가 사라졌다. 엘리트가 없다 그런 게 아니죠. 엘리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엘리트는 힘이 없다. 당연히 다원주의에서도 엘리트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엘리트는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회가 요구하면 엘리트들은 그냥 들어줍니다. 이게 다알의 다원주의. 자, 그리고 2번 관련해서 기출문제 쪽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은 유해분 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거 옳은 거. 엘리트가 사라졌단 말이 아니죠. 엘리트가 있긴 있는데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그죠? 이 말은 엘리트가 있긴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회독했어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이제 분야별로 다른 형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힘이 없다는 말. 자, 분야마다 다원주의에서는 분야마다 참여자들이 다르겠죠. 원하는 정책들도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조정 타입을 거쳐서 엘리트에게 요구하면 엘리트가 네 알겠습니다 들어줍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엘리트에게 요구하면 네 알겠습니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참여자 이해관계 다르다 보니까 엘리트들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엘리트의 형태가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상호작용하는 집단들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트는 다시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엘리트가 없다가 아니라 엘리트는 힘이 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바하라바라찬 무의사결정이죠. 신다운주의, 무의사결정, 신엘리트론을 평가받는 무의사결정의 주장이 좀 깨갱한 다운주의. 뭐 다운주의는 다운주의니까 여전히 이익집단 간의 조정 타협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긴 하지만 왜 신다운주의냐? 기업 집단에 대한 특권, 정부가 기업에 대한 편을 드는 경우가 많더라.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신다운주의는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정답 관련된 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쌍모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바하라바라체의 무의사결정론, 그리고 밀스의 지휘적용법, 그리고 이런 이론들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밀스의 지휘적용법도 엘리트론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모의고사에는 헌터의 명성 접근법도 엘리트론적 접근 방법, 다른 고전적 다운주의, 이런 식으로 정책 과정의 권력 무형, 누가 주도하는가 설명하는 모형들, 뭐 이름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완벽하게 문제 출제 포인트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선지들을 소거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10번 유일하게 제가 100점 방지로 분류한 문제입니다. 100점 방지 문제는 진짜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100점 맞을까봐,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100점 맞으면 그 합격생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럴까봐 배치한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 100점 방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게 있고 100점 방지로 분류하는 게 있잖아요. 생소한 문제는 그래도 대처가 되는 것들이에요. 앞에서 계속 소거하거나 대처를 해봤죠. 한 문제밖에 못 봤지만 뒤에서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100점 방지는 이건 진짜 대처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대비도 불가능하고 틀려야 돼요. 수험생한테 문제를 틀리라니요. 이걸 대비하지 않고 틀리면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걸 반복해서 3개, 4개 더 맞습니다.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 정도 급으로 공부할 필요 없는 내용인데 국가직 7급에서 한번 휴리스틱스의 종류에 대해 낸 적이 있습니다. 출제자들이 넛지론에 꽂혀가지고 넛지론도 휴리스틱스, 발음도 어려워요. 휴리스틱스, 인간의 오류에 꽂혀가지고 하나를 더 낸 것 같은데, 자, 내용이 무지막지하게 많고요. 그러니까 휴리스틱스 종류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예시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틀려도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름에. 그래서 잘 보시면 2번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스는 어떤 사건의 빈도나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빈도 말고 구체적인 예시를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 그러니까 예시를 떠올리기 용이한가. 이용 가능성, 좀 더 이제 용이한 측면, 떠올리기 용이한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시가 3번입니다. 사람들에게 R로 시작하는 영단어와 R이 3번째 위치한 영단어, 어느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R로 시작하는 걸 떠올리기가 쉽죠. 그래서 R로 시작하는 영단어가 많다라고 오류를 범하면 돼요. 전자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오류. 실제로는 후자가 더 많지만 이걸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스라고 합니다. 떠올리기 쉬운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오류. 인간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게 넛지 이론이 말하는 시스템 1이라는 거고요. 그 시스템 1이 또 여기에 예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번. 초기값으로부터 추정을 시작하여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초기값의 편의와 조정의 불충분성. 초기값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편의는 오류죠, 오류. 초기값의 편향적인 오류. 그러니까 초기값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조정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초기값, 조정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성은 대표적인 특징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을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너 변호사구나. 법 잘한다라고 무조건 변호사는 아니죠. 하지만 변호사의 대표적인 특징, 법을 잘 알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징, 법 잘 안다 하나만으로 변호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당연히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대표성 휴리스틱스. 휴리스틱스 자체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요. 행정학은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름에.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이름풀이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름풀이로 대처하는 연습입니다. 4번에 예시가 있는데 5초를 주고 A그룹에게는 8, 7, 6, 5, 4, 3, 2, 1 곱해보시오.
B그룹은 1, 2, 3, 4, 5, 6, 7, 8 곱해보시오. 실제로는 값이 당연히 똑같잖아요. 그런데 각각 물어보니까 초기 값이 큰 경우가 더 크게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는 후자는 500대인데 전자는 2000대죠. 물론 실제로는 훨씬 큰데 어쨌든 실제와 상관없이 초기 값이 큰 그룹이 더 크게 숫자를 예측하더라. 이게 초기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초기 값에 고착화된다. 그리고 조정은 불충분하다. 고착화와 조정 휴리스틱스. 이 외에도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휴리스틱스 다 공부하지 마시고 이름풀이 연습. 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이게 그 국가직 7급인가 한 번 이렇게 내가지고 그걸 따라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기출문제 달려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생소한 문제 하나, 100점 방지 하나에서 넛지로는 뭐 50% 이상 정답률이 올라갔고 방금 전에 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한 문제 반 정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10번까지 한 문제 반. 11번 이제 점증 모형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존 정책을 토대로 약관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점증 모형.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생략하고 이걸 갖다가 진흙탕 헤쳐나갈 기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기존 결정에서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납니다. 확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진흙탕을 조금씩 헤쳐나간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건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합리 모형과 달리 오히려 수단에 합치하도록 목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가 너무 심하면 목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제일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표현인데 합리 모형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합리 모형.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린드블룸은 점증주의가 현실의 정책을 설명하는 경험적인 모형이다. 그러니까 점증주의 하면은 민주주의 다원주의 국가에서 현실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증주의 하면은 민주주의 다원주의 국가에서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한 모형.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또 조정 타협 이런 걸 바탕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합리 모형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땡이 되겠죠. 그리고 3번 문장 역시 기출문제집에 린드블룸 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 주지 못한다. 합리 모형은 바람직한 결정에 도움 주지 못한다. 또 점증 모형 하면은 이 문장을 안 봤어도 이해만 잘하고 있어도 이거 땡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점증 모형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점증 모형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증 모형은 민주주의, 다원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모형인데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려면 기존 대안을 바탕으로 조금 수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다양한 참여자들 간 합의를 도출하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기도 하더라. 제가 가장 축약된 버전을 설명드렸죠. 어쨌든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뭐 거의 안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특이한 상황의 의사결정으로서 언급이 되긴 되니까 기출문제집에 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색을 안 칠했네요. 이 문제는 위기 상황의 의사결정과 상관없이 풀립니다. 왜냐? 위기 상황에서 집단사고가 나타날 수 있죠. 위기 상황은 뭐 자연재해가 있다라든가 등등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집단사고. 집단사고는 집단 내에 국한된 틀에 박힌 사고, 외부 의견을 고려하지 못한 사고 이런 걸 말하죠. 당연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엉뚱한 출제 포인트. 집단사고는 던이 아니라 제니스죠. 제니스의 집단사고. 그리고 자, 위기 상황 의사결정 쪽 말고 회사 모형 쪽 가시면 회사 모형이 집단적인 결정 모형이다 보니까 집단사고가 나올 것이고 제니스가 주장한 집단사고 문제 부분에 있을 겁니다. 집단사고 문제가 두 문제가 있을 텐데 다 제니스의 집단사고 다 적혀 있습니다. 기출문제 해독하다 보면은 이상한데 제니스인데 하고 푸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정책 집행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1, 2번 기본이죠. 고전적 정책 집행 하향식이죠. 결정과 집행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쪽은 본질적으로 비정적인 과정이에요. 정적인 과정은 정책 결정, 집행은 그와 분리된 정책 결정 단계에서 결정해준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과정. 이게 하향식, 고전적 정책 집행. 여기서 선생님 왜 결정이라는 단어를 썼나요? 정책 집행에서의 결정, 이거는 그냥 세부적인 결정을 말하는 거고요. 정책 결정의 결정하고 전혀 다른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집행하는 과정.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는 단어. 2번, 현대적 정책 집행. 이러면 상향식이죠. 그러면 과거의 하향식, 과거의 위계적 단방향. 이게 결정 집행. 위계적이고 단방향. 한쪽 방향이죠. 예, 정책 집행관을 탈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의 정치성과 순환성. 일단 1번과 달리 집행도 정치적이라고 보죠. 집행에서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된 내용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집행이 결정에 영향을 줘요. 이러면 순환하게 되죠. 순환성이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3번. 자, 이거 이제 기출문제 똑같은 게 있죠. 프레스만과 윌답스키 하면 정책 집행 연구에서 실패 원인을 주장했는데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교체되어서 실패했다. 장기간 근무가 아니라 교체되어서 기출문제집에 프레스먼과 윌답스키 집행의 실패 요인으로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교체되어서 어쩌고저쩌고 실패했다. 그래서 뭐 이거 봤으면 그냥 푸는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요령도 가르쳐 드렸었죠. 자, 프레스먼과 윌답스키의 이론은 하향식 관점에서, 자, 이거 다 외우지 않더라도 하향식 관점에서 실패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하향식. 하향식에 안 맞는 요인이 나와야 맞는 이 이론에서 옳은 거죠. 하향식에 안 맞는 요인을 실패 원인으로 제시해야 옳은 겁니다. 집행 관료들 혹은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빈번하게 교체된다. 이건 하향식에 안 맞는 거죠. 근데 여기 원래 문제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장기간 근무하면 하향식에 적합하네요. 기계적으로 집행하기 용이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땡이죠, 땡. 하향식에 적합하지 않은 게 실패 원인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게 실패 원인. 그러면 집행 관료들이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들이 교체되기 때문에 하향식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요령도 배웠고. 자, 그다음에 14번 가보시면 정책 지지 혹은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요건 이제 모든 강의에서 요새 좀 유행 중이다. 이거는 원래부터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었고 최근에 더 잘 나오고 있다 라고 강조드렸던 거. 최근에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것들을 분석한 논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을 쓴 교수님들이 객관식 시험도 출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니은 디귿 기본이죠. 니은 디귿. 기출문제 맨날 나오는 문장. 정책 과정과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분석 단위는 정책 하위 체제, 정책 하위 시스템이다. 디귿, 정책 하위 체제에서는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정책 옹호 연합, 지지 연합이 있더라. 뭐 니은 디귿만 정확하게 알아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자,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 언급을 해주긴 하는데 제가 기출문제집에는 똑같은 패턴을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결정, 집행, 그리고 그걸 학습해서, 그러니까 지지 연합들이 학습해서 다시 상호작용하고 결정 집행, 또 학습해서 상호작용하고 결정 집행. 이렇게 장기간 연구했다. 장기간 10년 이상 연구했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5년 정도 중기 아니고 10년 이상. 또 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리을, 정책 변동의 원인으로서 외부적 충격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리고 외부적 충격에 당연히 정책 변동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 핵심, 정책 핵심 요소라는 것은 정책 핵심 신념을 말하는 것인데 외부적 충격은 정책 핵심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대비하기 어려운데 용어 정리만 하시면 근본적, 기저, 핵심 신념은 거의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본이 되는 신념.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정책 핵심 신념이에요. 이것도 변하기 어렵긴 해요. 근데 그래도 변화가 가능은 합니다. 특히 외부적 충격이 있으면 변화가 가능은 하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이 2차적 신념인데 2차적 신념은 가장 수단적인 성격이라서 변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자, 번역은 다양하지만 딥, 뭐 근본적, 기저, 핵심 신념. 이게 가장 변하기 어려운 기본이 되는 신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정책 핵심 신념,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2차적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한 것일수록 변하기 어렵고 뒤로 갈수록 변하기 쉽고 이 정도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바티아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행위자들은 신념 체계에 따라 단순하여 지지 연합이라는 행위자 집단 형성하게 되어 있고요. 3번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분석 단위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정책 하위 시스템이다. 정책 하위 체계다. 그래서 2번, 3번 이게 니은 디귿 문장과 거의 똑같죠. 기출문제 맨날 나오는 문장이니까요.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풀 수 있는 문제. 15번 거시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시 조직 이론. 자, 저도 이제 강의가 1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고 말이 꼬이는데 우리 그래도 반절은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반반 가겠습니다. 반반. 그래서 20번까지는 좀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긴 하겠지만 일단은 20번까지는 진행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면은 좀 끊었다가 물 한 잔 드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하셔도 되겠고요. 일단은 저는 6문제만 더 파이팅 해볼게요. 거시 조직 이론 집중해 봅시다. 잘 나오는데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결정론, 임의론 구분이 나오는 거죠. 결정론, 임의론. 제가 거시 조직 이론 90% 출제 포인트는 결정론, 임의론 구분하는 거. 또 나온 거죠. 또 공동체 생태학 이론 임의론이에요. 임의론. 조직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한다. 결정론이죠. 땡. 2번 자원의존 이론 임의론이에요. 조직을 환경에 대한 자원의존을 줄이기 위해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거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 존재. 임의론. 조직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맞고. 3번 조직군 생태학 결정론이죠. 결정론. 조직을 환경의 선택에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 맞고요. 4번 전략적 선택 이론 임의론이죠. 조직 구조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결정되면 결정론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직의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적 선택이 결정된다. 결정된다라고 해서 결정론이 아니라 조직 구조를 바꿀 수 있다. 환경으로부터 결정되는 거 아니다. 임의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론, 임의론 구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문장으로 바꿨을 때 알 수 있죠. 결정론은 조직은 환경에 수동적으로 결정된다. 임의론은 조직이 환경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어떤 이론이 어디에 관련되는 이론이고 표현 바꾸면 땡. 이 패턴 맨날 나오던 패턴입니다. 역시 기출문제집에도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관리자들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더라. 임의론이라는 거지. 임의론. 그래서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조직은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한다. 땡. 똑같은 게 또 기출문제집에 있고 다른 것들도 보너스로 보시면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임의론, 자원의존 이론도 임의론이죠. 임의론. 관리자를 주어진 환경에 무기력한 존재 아니고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두 번째 생소한 문제인데요. 청지기 이론. 이거는 이론을 몰라도 푸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푸는 겁니다. 그냥. 잘 보세요. 청지기 이론이란 사회 심리학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청지기상을 강조한다. 2번 인간 모형으로 경제적 인간이 아닌 자아실현적 인간을 가정한다. 일맥상통하죠 지금. 그 다음에 3번 파이너의 주장과 같이 객관적 책임과 외부 통제를 강조한다. 1, 2번이랑 안 맞죠? 자, 뭔지 모르더라도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각각 4가지 물어봤을 때 자, 전부 다 4가지 다 청지기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혼자 다르게 설명하는 게 답일 수밖에 없죠. 정답이 2개일 리는 없잖아요. 1, 2, 3번 중에서 혼자 딴소리 하는 건 3번이잖아요. 정답이 1, 2번 2개일 리는 없으니까 3번이 답인 거죠. 이런 요령을 다 이론 강의 때부터 배워왔고 기출 강의에서 특히 더 많이 연습을 했고 그래서 청지기론 처음 출제됐고 몰라도 푸는 문제. 몰라도. 근데 이게 1, 2번과 3번이 따로 논다라는 걸 알 수 있으려면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자아실현적이다. 랑. 객관적 책임, 외부 통제는 외부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주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다. 수동적인 것이다. 이걸 이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과 시켜서 하는 것. 그 정도 이제 다 행정학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 정도 실력이 쌓이면은 처음 보는 것도 그냥 푸는 거고요. 4번도 마저 보시면 구성원들의 전문성에 입각한 상호 존중으로 인해서 이타적 가치, 뭐 이타적이다, 스스로 알아서 한다, 랑 객관적 책임 외부 통제는 안 맞는 거죠. 됐습니다. 좀 부연 설명드리면 청지기론은 주인 대리인 이론과 대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인은 합리적, 이기적 인간이잖아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잖아요. 청지기 이론은
이타적인 가치, 자기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를 위해 열심히 하는 그런 청직 이상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 출제하는 거, 청직 이론은 객관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됐거든요. 이게 유행이 한참 지났어요. 제가 고시 공부했을 때, 제가 2012년도부터 15년도, 15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쯤에 유행했던 이론이에요.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12년, 13년 전에 유행했던 이론인데 갑자기 뭐 시험에 나온 겁니다. 아무튼 세계관은 신공공 서비스론, 신공공 서비스론. 요새 뭐 공공가치 이론 뭐 해볼까요? 공공봉사동기이론, 공공봉사. 뭐 이런 이론들과 세계관을 같이 합니다. 한마디로 이타적 인간,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상을 말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신공관리론, 주인대리이론, 이런 경제학에 기반을 둔 이론들을 비판하는 이론들이죠. 비판하는 이론들과 세계관을 같이 한다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다가 세버렸네요. 아무튼 이렇게 처음 출제하는 경우 1번에 그 이론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죠. 일부러 이건 처음 출제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1번 가지고 한번 풀어봐라. 그런 패턴은 항상 나오던 패턴입니다. 청직 이상에 대해서 1번은 옳은 설명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대로 푸는 요령 2가지. 그동안 다 연습했던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고. 17번. 타일 관료제적 조직 모형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렘뷰스키 하면 견인이론이죠. 견인이론. 압력이 아니라 견인이론. 지금 타일 관료제인데 압력이론은 관료제죠. 시키는 대로 해. 계층제. 압력이론. 견인이론은 구성원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 스스로 견인해 간다. 견인이론. 나머지 참고해 보시면 베니스도 타일 관료제. 문제 중심 구조를 타파하고 결과 중심 구조,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문제 중심 구조를 강조해요. 이건 발생하는 문제에 맞춰서 구조를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구조의 잠정성, 유연성, 그렇죠? 문제에 맞춰서 바꿔야 되니까 환경 변화의 대응성을 강조합니다. 컬커트 하면 연합적 이념형이라고 하는데 역시 타일 관료제니까 상황 적응성, 뭐 조직 간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 등등등 유연성이죠. 상황 적응성. 테이어 하면 개서제 없는 조직, 지배 복종 체제인 개서제, 계층제의 완전한 타파. 이름부터 테이어 하면 개서제 없는 조직. 참고. 자, 기출문제도 골렘뷰스키의 견인이론, 압력이론이 아니라 견인이론.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한다. 뭐 이런 문제 있었죠. 자, 18번. 강화이론인데요. 강화이론 일부는 배우지만 강화이론 출제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배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기출문제만으로는 다 풀기는 어렵긴 합니다.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긴 했으나, 자, 잘 보세요. 기출문제에 디귿은 똑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디귿 지우시고요. 그럼 이제 기억, 리을의 싸움입니다. 니은, 리을의 싸움입니다. 니은, 리을 했을 때 강화이론을 그래도 이해하고는 있으니까 인간의 행동이 미래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예측 때문에 강화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내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니까 또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죠. 미래 행동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당장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강화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니은을 틀렸다라고 골라낼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니은을 못 골라냈을 때는 리을을 틀리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 용어를 좀 다르게 썼습니다. 리을은 부정적, 소극적 강화예요. 근데 부정적, 소극적 강화까지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뭐 저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줬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럼 불가능하고 수험생들 또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저는 솔직하게 제가 가르쳐 준 거 가르쳐 줬다, 안 가르쳐 준 건 안 가르쳐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용어까지는 처음 출제됐고 거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피 뭐야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걸 다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걸 반복해서 이거 하나 틀리고 다른 거 3, 4개 맞추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아무튼 회피는 부정적 강화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설명을 드리면 디귿은 리을을 먼저 봅시다. 리을은 바람직한 행동, 잘했을 때
싫어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현재 뭐 스마트폰 압수 상태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네. 스마트폰 다시 줄게. 스마트폰 압수 상태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걸 부정적, 소극적 강화라고 하죠. 그 예시 중에 하나가 회피입니다. 회피. 됐고, 그다음에 디귿.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잘 못했을 때 긍정적 보상을 제거. 이번에는 잘 못했으니까 긍정적 보상. 스마트폰을 제거하는 거예요. 혹은 뭐 용돈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학부모시죠? 많이 해보셨죠? 스마트폰 압수, 용돈 제거 해보셨죠? 이거는 뺏는 거니까, 좋아하는 걸 뺏는 거니까 소거 중단이라고 하는 거죠. 소거 중단. 처벌은 잘 못했을 때 처벌, 때리는 거. 싫어하는 걸 주는 게 처벌이고요. 좋아하는 걸 뺏어가면 소거 중단이고요. 이거는 뭐 강의 시간에 다 배웠던 거. 적어도 디귿은 틀렸다 하셔야 되겠고, 이제 정답률이 50%입니다. 이것도 정답률은 50%. 여태까지 생수학 문제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는 맞출 수 있고, 2가지는 정답률 50%까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100점 방지는 틀리고, 여태까지 단순 계산하면은 2문제 틀렸네요. 2문제. 자, 그리고 이제 19번 죄송합니다. 기출문제에서 이제 다 있진 않지만 디귿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디귿. 기여도가 약한 사람, 잘 못했을 때 성과 포인트를 뺏어갑니다. 소거가 되는 거죠. 이건 있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제 살짝 보셔야 되는데, 스키너 하면 조작적 조건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이론들은 다 스키너의 이론이라고 그랬죠. 스키너는 어떤 행동에 대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특히 이제 능동적인 반응. 예를 들어 아빠 구두를 닦아주니까 아빠가 용돈을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닦아야지. 이런 능동적 반응. 이걸 갖다가 조작적 조건하다. 보상이라는 조작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학습해서 다음에도 구두를 닦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또 이런 것들이 다 스키너가 주장한 이론들. 그리고 2번, 니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과거 행동, 구두 닦았다에 대해 보상이라는 결과가 주어질 때 다음에도 열심히 하더라. 이런 게 이제 미래 행동이 아니라 과거 행동에 대한 결과로 인해 강화되더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 이제 19번 켈리의 팔로워십. 이 이론은 역시 정말 행정학의 리더십, 팔로워십 관련된 이론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왜냐하면 행정학은 경영학 분야로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정학 시험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고 경영학에서 조금 언급되는. 근데 어쨌든 뭐 행정학이 경영학 포함하니까 나올 수 있긴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9급인지 7급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까 국가직인지 지방직인 기억이 안 나는데 9급 쪽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켈리의 팔로워십. 그래서 그걸 또 역시 경찰 승진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도 괜찮다. 적어도 1번 독립적인지 비판적인지, 의존적인지 무비판적인지 라는 기준하고 수동적인지 적극적인지. 요 기준은 밑에 있죠. 독립적, 비판적, 의존적, 무비판적, 수동적, 적극적. 그래서 2, 3, 4번이 1번 가지고 분류하고 있으니까 1번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되겠고요. 역시 제가 청지기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출제하는 게 있을 때 그때 1번에 해당 이론에 대한 설명을 준다라고 그랬죠. 또 그런 패턴이죠. 1번은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휴리스틱스에서 배웠던 이름풀이 연습을 합니다. 독립적, 비판적이면서 문제 해결에는 수동적이에요. 좀 뭐랄까 능력은 있는데 소외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 비판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능력도 있고 한데 문제 해결은 수동적이다. 좀 소외되어 있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수동적 추종자. 애초에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이에요. 시킨 대로 합니다. 시킨 대로. 문제 해결에도 수동적이고. 가장 수동적. 수동적 추종자. 그 다음에 4번. 의존적 무비판적이라 조직이 시킨 대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긴 합니다. 이러면 수능형이에요. 수능형.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대신에 시킨 대로 한다. 수능한다. 수능형. 그 다음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름만 봐도 효과가 높은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셋 중에 답이 나올 텐데 가장 안 어울리는 것은 효과적과 의존적, 무비판적. 그렇지 않나요? 효과적. 효과성이 높다는 건데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인 사람이 효과성이 높겠습니까?
가장 안 어울리죠. 4번이 뭔지 몰라도 세 개를 비교해보면 가장 안 어울려요. 이 정도로 대처를 했다면 뭐 너무 잘하신 것이죠. 또 앞으로도 또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이런 대처 연습을 해놨다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말고 대처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틀린 거 고르면 됩니다. 가장 틀린 거. 어쨌든 뭐 이 문제는 틀릴 수 있다. 자, 효과적 추종자는 독립적, 비판적이면서 적극적이겠죠. 적극적. 그다음에 켈리의 팔로워십은 2x2 분석이라서 4가지 같긴 하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2x2 분석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1, 2, 3, 4 4가지에다가 가운데 다 중간이다. 여기 중간, 여기 중간. 그래서 총 5개로 봅니다. 참고. 그 다음에 20번.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 협상 전략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갈등 관리 이론에서 갈등을 해소할 때 배분적 협상 방식이 있고 통합적 협상 방식이 있고 뭐 다 배웠고 기출문제집에도 비교하는 문제가 있죠. 이걸 바탕으로 푸시면 되겠는데 배분적 협상은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혹은 네거티브섬. 승자 패자가 갈리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배타적 경쟁이다. 통합형 협상은 서로 협력해서 파이를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파이를 늘려서 나누게 되면 윈윈이 되는 거죠. 서로의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거죠. 윈윈, 포지티브 썸이죠. 이런 게 실적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기업이 직원들에게 실적을 높이면 성과급 줄게.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실적이 올라갔어요. 기업도 좋고 직원은 성과급 받아도 좋고 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윈윈. 윈윈이면 통합적 협상, 서로의 이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통합형 협상은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파이를 늘리는 거니까 당사자들에게 강한 유대감이 필요하고요. 서로 승리했다, 윈윈이죠. 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장기적인 인간관계여야 돼요. 한두 번 보고 말 쌓이면 협력이 잘 안 되죠. 지금 당장 내가 양보해도 다음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장기적인 인간관계일 때 협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에 통합형 협상은 성과급, 이런 인센티브 제도, 성과급 이렇게 옳은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배분적 협상, 통합형 협상을 그냥 대놓고 비교하는 문제. 배분적 협상은 양을 못 늘려요.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도 상반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왜 잘못 썼지? 단. 원래 기출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이핑을 잘못한 거예요. 배분적 협상은 단기간 보고 말 사이예요. 그러니까 협력 안 되죠? 누군가가 파이를 가져가 버려. 다른 사람 못 가져가요. 승패가 갈립니다. 윈윈이 아니라 승패 갈립니다. 통합형 협상은 유동적이다.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이해관계도 조화되고 상호 수렴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볼 사이예요. 그러니까 윈윈이 되는 거죠. 윈윈. 승승이 되는 거죠. 협력해서 양을 늘린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럼 기출문제에 뭐 성과급 예시부터 다 있습니다. 간혹 이제 좀 끊었다 가겠지만 간혹 이제 마지막 설명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의 문제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끝내놓겠습니다. 간혹 조금 제 기출문제집에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것들은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찰 승진 시험에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 문제를 교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래된 문제 좀 남겨두는 것들은 계속 나오는 내용이라 그래요. 근데 이미 계속 나왔는데 오래된 문제가 연습하기 더 좋을 때 남겨두고요. 연습하기 더 좋은 문제가 나오면 올해 경찰 승진 문제처럼 연습하기 더 좋은 문제가 나오면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계속 나오니까 남겨둔다. 연습하기 좋으니까 남겨둔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단순히 연도 혹은 뭐 출처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판단을 믿으셔야 돼요. 제 판단. 제가 중요도 A, B, C 나누는 거 오직 중요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당연히 중요도 A가 가장 중요하고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자,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단순히 연도, 출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 판단을 믿어야 빨리 합격합니다. 됐죠? 몇 가지 있을 텐데 제가 기출에 관한 행정 문제 20번까지 띄운 것 중에서도 조금 있을 텐데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밥만 먹고 뭐
각종 문제 죄다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 20문제는 조금 끊었다가 뭐 2교시라고 하죠. 2교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